제2부 장강의 영웅들, 제7권 영웅의 후예들, 제13장제, 진 크게 싸우다. 마침내 안약 일행은 단도에 도착했다. 해냈다. 안약을 호위해온 제나라 병사들의 얼굴에는 은연중 환희와 자랑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그것은 체조나 남과건도 마찬가지였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단도행 내내 진나라 군사들의 습격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에서 한시도 헤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약만은 그렇지가 못했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이렇게 판단했다. 단도는 진나라 영토. 진나라가 공식적으로 제나라 사신 일행을 감금하지는 못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극극이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자신 소속의 군사들을 동원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안약은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곳에서의 활동이 매우 어려우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진나라 재상을 만나보고 오겠소. 단도 회맹의 주관자는 표면상으로 진경공이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은 진나라 재상사회다. 이 사실을 안약은 알고 있었다. 들리는 말로 사회는 극극처럼 다혈질은 아닌 모양이었다. 성품이 온화하고 신과 인과 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들로서는 다행한 일이었다. 안약이 사회의 명성을 들은 것은 필의 전투 직후였다. 병법의 천재. 진군이 초군에게 참패당했지만 사회가 지휘하던 군대만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후퇴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안약의 머릿속에는 사회라는 인물이 하나의 전설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안약이 생각하기에 추락했던 진나라가 그 위용을 다시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사회가 진나라 재상으로 취임하면서부터였다. 제나라를 치겠다는 극극의 주장을 물리친 것도 다름 아닌 사회다. 이 사실이야말로 사지로 들어온 안약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이요 희망이었다. 어쩌면 고고가 임치로 돌아가겠다고 꼬리를 내렸을 때 안약이 과감하게 단도행을 수락한 것도 바로 이 사회라는 인물을 믿어서였기 때문이었을지도 몰랐다. 안약은 제나라 막사를 벗어나 진나라 영체를 향해 걸어갔다. 가는 도중 노나라 마경을 지나고 위나라 수경지를 통과했다. 모두 군주가 직접 행차했다. 주나라 군주도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리인이 온 것은 제나라뿐이었다. 진나라는 건재하다. 걷는 동안 안약은 우울해졌다. 우리 주공께서 잘못 판단하셨다. 제경공뿐만 아니라 고고도 국자도 모두 진나라를 잘못 알고 있었다. 극극의 신체적 결함을 웃음거리로 만든 것도 실수였고 단도 회맹의 대리인을 보낸 것도 잘못이었다. 진나라와는 친선을 도모해야 한다. 이것이 단도에 도착하고 난 이후 안약의 판단이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판단을 솔직하게 사회에게 밝힐 결심이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아무 소용없게 되고 말았다. 사회가 머물고 있다는 진나라 마경 앞에 섰을 때 안약은 진나라 초병의 강력한 제지를 받았다. 나는 제나라를 대표하여 온 사신이요. 귀국의 재상을 만나 뵙고자 하오. 안약은 초병의 제지가 착오라고 생각하고 거듭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런데 초병의 제지는 착오나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나라 사람은 누구든 이곳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졌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순간 안약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감을 느꼈다. 어깨를 늘어뜨린 채 돌아섰다. 자신의 존재가 이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겨진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제나라 사람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것은 사회의 지시사항이었을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나라 마경으로 돌아왔을 때 체조와 남과건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보고했다. 극시 병사들이 우리 마경을 습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극극이 제나라 사신을 칠 것이다. 각 나라 마경마다 파다하게 퍼진 이 소문은 단순한 소문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극극은 극시 일족을 불러 모아 제나라 마경의 습격을 지시했던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고고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쥐새끼보다 더 교활한 자다. 임치를 다녀온 후 극극은 복수의 화신 같았다. 난경녀로부터 제경공이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안 극극은 대신 제나라 재상인 고고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원한을 풀리라 단단히 결심했었다. 그런데 무엇인가?
고고는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생쥐처럼 도망쳐버리고 보잘것없는 하급대부가 제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으로 도착한 것이었다. 허를 찔렸다는 느낌이었다. 한편으로는 맥이 풀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의 불길이 더 강하게 치솟아올랐다. 하급대부가 어찌 감히 군주들만이 모인 회맹에 참석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단도 회맹을 조롱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우리 진나라까지 능멸하는 행위다.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친 극극은 극지를 불러 밀명을 내렸다. 임치에서 온 쥐새끼들을 모두 처치하라. 극지는 극극이 가장 신이 많은 극시 일문의 젊은이다. 무용이 뛰어나고 머리도 잘 돌아갔다. 오늘 밤 시행하겠습니다. 극지가 허리를 굽히고 돌아섰을 때였다. 그림자 하나가 앞에 서 있었다. 큰 키는 아니었으나 어쩐지 태산 같은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다. 제상께서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극지는 물론 극극까지도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사회였다. 사회와 극극은 오래전부터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극극으로서 유일하게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사회였다. 진나라 내에서 극극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사회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런 그들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한 것은 극극이 임치에 다녀오고 난 뒤부터였다. 제나라를 치려는 극극을 사회가 강력하게 저지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 되었다. 극극은 불만이 여간 크지 않았다. 제나라 따위를 두려워할 까닭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드러내놓고 사회의 뜻에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계획한 것이 제나라 수경지 습격. 그러할 때 사회가 극극의 군막에 나타난 것이었다. 극극은 눈을 빛내며 사회의 눈치를 살폈다. 사회는 그러한 극극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이번 단도 회맹은 우리 진나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소. 만일 우리가 제나라 사신에게 해를 입힌다면 다음부터 어느 나라가 마음 놓고 회동에 참석하겠소? 극극 결코 진나라의 덕을 손상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극극으로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경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번 회맹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더욱 제나라를 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나라는 우리의 이번 회맹을 망쳐놓은 장본인입니다. 제가 임치에서 당한 수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각 나라 제후들이 모이는 회맹의 하급대부가 웬 말입니까? 이미 이번 회맹은 제나라 때문에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극극의 이 말은 사회의 약점을 꼬집는 것이기도 했다. 사실 단도 회맹은 제나라를 끌어들이기 위한 회동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제경공은 관례를 무시하고 하급대부를 대리인으로 파견했다. 이는 곧 회맹의 실패를 뜻함이요. 그 책임은 이번 일을 주관한 제상사회에게 있는 것이었다. 나는 제나라를 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게 해주려는 것이요. 단적으로 말하면 극극은 이렇게 외치고 싶었던 것이다. 사회가 극극의 말뜻을 못 알아들을 리 없었다. 그는 한동안 회한의 표정을 짓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대 말이 옳소. 이번 회맹은 실패요. 그래서 나는 회맹이 끝나는 대로 그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소. 그러니 그대도 회맹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제나라 사신에게 손을 대지 마시오. 극극은 사회가 묘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극극의 눈동자가 한결 반짝거렸다. 책임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대는 누구보다도 내 말을 잘 알 것이오. 그러니 회맹이 끝날 때까지는 내 말에 따르시오. 그 후에는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시오. 극극은 사회의 말뜻을 겨우 알아들었다. 아, 사회는 은퇴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재상 겸 중군 원수 자리는 차석인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극극은 가슴 한구석이 떨려옴을 어쩌지 못했다. 행운이라면 행운이었다. 자신이 임치에서 당한 모욕과 수치가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이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럴수록 극극의 얼굴은 더욱 밝아졌다. 경께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회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그동안 내 할 일을 다 했소. 앞으로의 시대는 그대들 힘으로 개척해 나가시오. 말을 마치자 사회는 몸을 돌려 군막을 나갔다.
극극은 사회를 배웅하는 것도 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방금 전 사회가 선언하듯 던진 말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다. 재상. 내가 재상이 된다? 극극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때까지도 극지는 그 앞에 서 있었다. 극극은 노래하듯 극지를 향해 지시했다. 오늘 밤 일은 취소다. 모든 계획은 회맹이 끝난 후로 미루겠다. 안약은 초긴장 상태로 철통 같은 방비 태세를 갖추었지만 끝내 극극의 습격은 없었다. 밤은 무사히 지나갔다. 아침 해가 동쪽 고원으로 붉게 떠올랐다. 휴. 밤을 새운 안약은 벌겋게 충혈된 눈을 들어 일출을 바라보았다. 채조와 남과건이 그 곁에 서 있었다. 헛소문이었군요. 글쎄 그럴까? 안약은 고개를 갸웃 흔들었다. 그가 알기로 극극은 집요한 사내였다.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성격이었다. 변화가 일고 있는 거다. 무엇일까? 그 변화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불리한 것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안약은 자신이 미로 안에 갇혀 출구를 찾으려고 바둥거리는 생쥐꼴이라고 생각했다. BC 592년 진경공 8년, 재경공 7년 6월 17일 마침내 회맹이 열렸다. 장소는 단도 내의 권초라는 땅이었다. 그래서 역사는 이 회맹을 단도 회맹이라 부르고 있다. 참가국은 진나라를 비롯해 노, 위, 조, 주나라 등 5나라였다. 5개국 모두 군주가 직접 참석했다. 의제는 맹주국인 진나라의 등을 돌리고 형만인 초나라에 붙은 배신국들을 토벌하자는 것이었다. 모두들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토벌하자는 협의는 없었다. 그러나 맹약에 참가한 군주 중 그 첫 번째 공격 대상국이 제나라가 되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경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한 제나라 대표 안약은 끝내 단도 회맹에 참석하지 못했다. 주최국인 진나라로부터 상세한 회담 일정을 일절 통보받지 못했던 것이다. 안약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맹약이 끝난 뒤였다. 안약의 낙심은 컸다. 실패다. 어렵게 단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맹약하는 장소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했다. 이 사실은 곧 사신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안약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채조가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어떻게 할 작정이오? 진나라 재상을 만나보겠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돌아가서 주공께 복명할 명분이 없소. 사회라면 안약이 납득할 만한 뭔가의 말을 해줄 것이다 라고 안약은 믿고 있었다. 우리도 함께 가겠소. 국막을 나서는 안약의 뒤로 채조와 남과건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그들이 제나라 마경을 채 벗어나기도 전이었다. 영문 밖으로 누렇게 먼지가 일더니 한때의 군사들이 몰려들었다. 뭐야 저들은? 남과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다. 극극의 병사들이다. 채조가 외쳤다. 그랬다. 제나라 마경을 포위한 채 영문 안으로 몰려들고 있는 군대는 극극의 직속 부대 병사들이었다. 지휘관은 극극의 신임이 두터운 극지였다. 극지는 아무런 방비도 없는 제나라 병사들을 눈 깜짝할 사이 무장해제시켰다. 그 광경을 안약은 멍한 표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극지가 어슬렁거리듯 안약 앞으로 다가왔다. 경의 명에 따라 그대들을 체포하오. 경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사회인지 극극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극지는 안약과 채조, 남과건을 향해 창끝을 겨누었다. 그 창날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햇빛을 바라보다가 안약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태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단도 회맹이 끝나기 무섭게 안약 일행은 사로잡혔다. 이 소식은 이내 각 마경으로 퍼져나갔다. 단도에 모인 나라의 군주들과 병사들은 극극의 끈질긴 복수심에 한결같이 어깨를 움츠렸다. 극극의 분노를 사면 언젠가는 당한다. 이렇게 수군거리며 몸을 떨었다. 그러나 진나라 재상 사회만은 극극의 저의를 알고 있었다. 극극이 안약을 서둘러 체포한 것은 단순히 제나라에 대한 노여움 때문이 아니다. 사회는 극극에게 은퇴를 암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극극은 그 암시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회맹이 끝나자마자 안약을 체포함으로써 사회에게 하루빨리 재상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회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찌 사람이 그리도 집요할꼬? 옆에 있던 아들 사섭은 사회의 탄식을 달리 해석했다. 아버님께서는 어찌하여 극극을 말리지 않으십니까? 사회가 사섭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서봐, 기뻐할 일에 기뻐하고 노여워할 일에 노여워하는 사람은 드물다. 반면 기뻐하지 않아야 할 일에 기뻐하고 노여워하지 않아야 할 일에 화를 내는 사람은 참으로 많단. 너도 알다시피 지금 극극은 매우 노여워하고 있다. 그의 노여움은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하다. 만일 그가 제 나라에 대해 노여움을 풀지 않으면 그는 우리 진나라 사람들에게서 그 원한을 씻으려 할 것이다. 나는 그것이 두렵다. 극극이 제 나라 사신을 잡아 노여움을 풀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듣기로 안약은 충성스런 사람이며 신의가 두텁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잡아 죽이면 우리 진나라는 여러 제후국을 거느릴 수 없게 됩니다. 안약을 사로잡은 것은 경솔한 짓입니다. 그 점은 염려하지 마라. 나는 결코 안약을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묘책이라도 있으십니까? 극극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내가 은퇴하고 그가 진나라 국정을 맡게 되면 그의 노여움은 저절로 풀릴 것이다. 극극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아버님께서 은퇴를 하시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은퇴하려는 것은 안약이라는 제 나라 사신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진나라의 신의를 지키고 내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어차피 나는 늙었다. 다음 재상은 극극의 차례인데 분노를 안고 재상에 오르기보다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나서 재상에 오르는 것이 진나라를 위해서 나을 거라는 게 나의 판단이다. 그러니 너는 공손하고 또 공손하여라. 그날 저녁 사회는 극극의 마경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밀담을 나누었다. 밀담을 끝내고 난 후에 극극의 표정은 전에 없이 밝았다. 다음 날 극극은 극지를 불러 명했다. 안약을 야왕 땅에 감금하고 체조는 원 땅에, 남과 거는 온 땅에 각각 나누어 유폐시켜라. 단도 회맹의 일정이 끝나자 각 나라 군주들은 본국으로 돌아갔다. 진경공도 사회와 극극의 호위를 받으며 강성으로 귀환했다. 그해 가을 사회는 진경공에게 은퇴 의사를 밝혔다. 신은 늙어서 더 이상 정사를 맡아볼 수 없습니다. 이만 물러나 쉬고자 합니다. 진경공은 처음에는 사회의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사회에 거듭되는 청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재상에서 물러나게 하고 상군 대장인 극극을 중군 원수 겸 재상에 임명했다. 재상직에서 물러난 지 며칠이 지나 사회는 다시 극극의 집을 방문했다. 용건은 간단했다. 각 나라의 여론이 좋질 않소. 약속대로 제 나라 사신을 방면하시오. 극극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을 방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리 되면 저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순간 사회의 눈꼬리가 날카롭게 치켜 올라갔다. 약속을 어기겠다는 것이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제가 먼저 그들을 풀어주는 식은 곤란하다는 뜻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게 그 소리가 아니오? 안약이란 자가 스스로 탈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탈출? 그렇습니다. 야왕 땅의 경계를 소홀히 하면 안약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탈출을 시도하겠지요. 저는 거기까지는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만일 안약이 도망치지 않으면 그것은 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체조와 남과거는 어찌할 셈이오? 그들은 당분간 인질로 잡아놓겠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소? 어차피 제 나라와의 동맹은 깨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풀어준다고 하여 제 나라가 우리와 화친을 맺을 리 없지 않습니까? 제공이 하는 행동을 보아 적당한 때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대화가 있고 나서 얼마 후 과연 사회의 귀에 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제 나라 사신 안약이 야왕 땅을 탈출하여 본국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사회는 가늘게 숨을 내쉬었다. 이로써 진나라와 제나라 간의 전쟁의 불씨는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오판을 했음을 3년 후에야 알게 된다. 이 무렵 노나라에서는 은밀한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제환공이 폐업을 이룬 이래 지금까지 노나라는 제나라를 섬기는 식의 동맹관계를 취해왔다. 그러던 것이 벼랑간 정책을 바꾸어 진나라가 주도하는 단도 회맹에 노선공이 참석했다. 물론 제나라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였다. 이것은 곧 제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걷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노나라가 과감히 이런 정책을 표방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 무렵 노나라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은 사만 중 하나인 개손씨였다. 사만이란 맹손씨, 손숙씨, 개손씨를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노환공의 후손으로서 대를 이어가며 번갈아 노나라 정권을 장악해왔다. 여러 대가 지난 노선공대에서는 막내인 개손씨가 내정과 외정을 독차지했다. 개손씨 중에서도 당주격인 개손행보는 정경으로서 실질적인 노나라 제1의 권좌에 올랐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개손행보는 다리를 심하게 저는 절름발이었다. 그 개손행보가 제나라 임치에 갔다가 급극과 더불어 소동 부인의 웃음거리가 되어 돌아왔다. 모욕당했다. 이때부터 개손행보는 제나라의 등을 돌리는 외교 정책을 선언했다. 하지만 노나라는 혼자 힘으로 제나라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강하지 못했다. 반드시 대국의 힘에 의존해야만 했다. 개손행보가 그 첫 번째로 꼽은 강대국은 진나라였다. 단도회맹에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노선공에게 압력을 가했다. 개손행보의 예상대로라면 단도회맹 직후 진나라가 제나라에게 공격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노나라도 진나라와 합세하여 제나라를 칠 속셈이었다. 그런데 개손행보의 예상은 빗나갔다. 단도 회맹이 끝났는데도 진나라는 제나라를 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제나라를 공격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사회가 제상직을 극극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접한 개손행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제나라의 노여움을 노나라만 공경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진나라 신임제상 극극은 제경공에게서 당한 모욕을 잊은 듯 전혀 제나라에 대해 공격할 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개손행보는 재빨리 생각을 바꿨다. 진나라만 제나라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나라가 있지 않은가. 그는 다시 노선공에게 압력을 가해 초나라로 사신을 보냈다. 우리 노나라는 제나라를 칠 작정입니다. 초왕께서는 군사를 빌려주십시오. 승리하면 점령한 땅의 반을 초나라에 할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의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때가 나빴다. 노나라 사신이 초나라 수도 영성교회에 이르렀을 때 초나라에서는 국상이 났다. 춘추시대 제3대 패공인 초장왕이 제위 23년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단도 회맹이 있은 다음 해인 BC 591년의 일이었다. 초장왕의 뒤를 이어 세자 심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바로 초공왕이다. 노나라 사신은 겨우 틈을 보아 개손행보의 뜻을 전달했으나 초공왕은 난색을 표했다. 알다시피 우리 초나라는 국상 중이요. 군사를 내줄 수가 없구려. 이런 답변을 받은 개손행보는 더더욱 당황했다. 자신이 초나라의 군사를 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만 하면 제나라 쪽에서 먼저 노나라를 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할 수 없다. 다시 극극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궁지에 몰린 개손행보는 부지런히 머리를 굴렸다. 노선공을 찾아가 말했다. 제나라 움직임이 여간 수상쩍은 게 아닙니다. 역시 우리가 믿을 나라는 진나라밖에 없습니다. 속히 사자를 보내어 군대를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실권을 잃은 노선공은 개손행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오. 누구를 사자로 보내면 좋겠습니까? 경이 알아서 정하시오. 공손기보라면 능히 이번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손기보? 뜻밖이었다. 공손기보라면 개손행보의 정적이랄 수 있는 동문수의 아들이 아닌가.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선공의 총애를 받아 정권의 핵심부를 차지한 바 있었으나 사만 중 일족인 개손씨의 견제에 밀려 지금은 정계에서 물러나 있다시피 한 공족 대부였다. 그런 공손기보를 개손행보가 천거한 데에는 나름대로 까닭이 있었다.
제나라를 배신하고 진나라와 새로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일이 뜻한 대로 풀리지 않자 노선공 계열 사람인 공손기보를 끌어들임으로써 만약의 경우 그 책임을 나누어지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노선공은 개손행보의 얄팍한 속셈을 눈치챘다. 동시에 그의 머릿속으로 섬광 같은 생각이 하나 스쳐갔다. 사만을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알겠소. 공손기보를 진나라에 사신으로 보내겠소. 며칠이 지나 공손기보가 강성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다. 공손기보가 인사를 올리기 위해 공궁을 찾았을 때 노선공은 그의 손을 끌어당기며 은밀히 당부했다. 그대도 알다시피 사만의 세력은 나날이 커가고 궁중의 권력은 나날이 줄어가고 있소. 장차 사만이 나의 자손까지 침범할까 여간 염려되는 바가 아니오. 그대는 이번에 강성에 가서 진공과 그 신하들을 잘 설득해 주시오. 만일 진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우리나라의 사만을 내쫓아만 준다면 나는 해마다 진나라의 공물을 바치고 대대손손 진나라를 섬길 작정이오. 그대는 나의 이 뜻을 진공에게 잘 전하여 우리 노나라가 만세와 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오. 비로소 공손기보는 노선공의 말뜻을 알아듣고 속으로 기뻐했다. 사만의 축출은 곧 자신의 정권 탈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노선공의 밀명을 가슴 깊이 새긴 채 곡부를 떠나 강성으로 향했다. 이 무렵 진나라에서는 도안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그는 아첨의 귀재답게 진경공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 미천한 신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구라는 높은 자리를 차고 앉아 권력을 행사했다. 사구는 도성의 치안 책임자로서 오늘날의 검찰총장에 해당한다. 공손기보는 한때 정계의 핵심부에 올랐었던 만큼 그 속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강성에 당도하자마자 도안가부터 찾아가 뇌물을 바치고 노선공의 밀명을 전했다. 사만만 몰아내 주시오. 그러면 우리 노나라는 영구히 진나라를 주인으로 섬기겠소. 도안가는 일찍이 조순 일족에게 죄를 지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견제 세력이랄 수 있는 난씨 집안과 친밀하게 지냈다. 공손기보로부터 뇌물을 받은 도안가는 난씨 일족의 당주인 난서를 방문하여 청을 넣었다. 하지만 난서는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다. 글쎄요. 그대도 알다시피 중군 원수 극극과 노나라 개손행보는 서로 가재가 오갈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 아니오. 내가 보기엔 군대를 내어 노나라 사만을 몰아내는 일에 협력할 것 같지 않소. 하지만 내 슬며시 원수의 의향을 떠보기는 하리다. 다음 날 난서는 극극의 집을 방문하여 도안가의 말을 전했다. 아니나 다를까 극극은 눈까지 부릅떠가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개손행보를 잘 아오. 그는 결코 노나라를 어지럽힐 사람이 아니오. 이번 일은 노공이 잘못 판단한 일이니 그대는 아예 그런 말을 듣지도 마오. 이 말을 전해 들은 공손기보는 낙심했다. 더욱 도안가에게 매달렸다. 염려하지 마시오. 제가 주공께 직접 아뢰어 노공이 사만을 몰아내는 일을 돕게 하겠소. 그러나 어찌 알았으랴. 소동부인 웃음소리 사건 이후 개손행보와 부쩍 가까워진 극극이 재빨리 밀세를 보내 개손행보에게 노선공의 음모를 알려주었을 줄이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노후는 이제부터 나의 주공이 아니다. 개손행보는 불같이 화를 냈다. 그의 앞에는 극극이 보내온 밀서가 펼쳐져 있었다. 공손기보 또한 용서할 수 없다. 개손행보는 사만 중 하나인 숙손씨의 당주 숙손교여를 불렀다. 숙손교여는 사구 장손어와 함께 개손행보의 집을 찾았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인가를 의논했다. 며칠 후부터 노선공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얼굴이 노래지고 이따금씩 피를 토했다. 일부 궁인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주공이 독에 중독되었다. 소문의 진원을 찾기 위해 사구 장손어가 조사에 나섰다. 몇몇 궁인이 유언비어를 퍼뜨린 죄목으로 옥에 갇히는 사이 노선공은 한 말의 피를 토하고 세상을 떠났다.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개손행보는 노선공을 서둘러 장사 지냈다. 초장왕이 죽은 해 겨울의 일이었다. 개손행보는 문무백관과 더불어 궁으로 들어가 세자 흑괭을 받들어 군위에 올렸다. 그가 노선공이다. 이때 노선공의 나이 13살이었다. 국정을 처리하기엔 나이가 너무 어렸다. 나라의 모든 일이 정경 개손행보의 뜻대로 움직였다.
노선공 제위 때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것이다. 그는 이 기회에 자신의 반대 세력을 모두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반대 세력이란 물론 동문수의 일족이었다. 대부들을 조당으로 불러 모아 성난어조로 외쳤다. 오늘날 우리 노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은 모두 동문수 때문이요. 그는 지난날 노문공의 적자를 죽이고 서자인 노선공을 군위에 세운 장본인이요. 결코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소. 그러나 동문수는 오래전에 죽었다. 죽은 사람을 어찌 벌줄 것인가. 조당에 모인 대부들은 멍한 표정으로 개손행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개손행보가 눈치채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지하에 묻힌 사람을 꺼내어 참시할 수도 없는 일. 나는 동문수의 아들을 비롯해 그 일족을 모두 국외로 추방하고자 하오. 그날부터 노나라 곡부에는 대대적인 숙청 바람이 불었다. 동문수의 일족은 물론 그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까지 모두 탄핵되어 나라 밖으로 쫓겨났다. 진나라의 사신으로 가 있는 동문수의 아들 공손기보는 귀국하는 대로 처형하기로 했다. 노공의 뜻은 잘 알겠소. 내가 중신들과 의논해 볼 터이니 그대는 일단 돌아가시오. 도안가의 협력으로 여러 차례 공궁을 들락거린 결과 마침내 진경공으로부터 이런 답변을 얻어낸 공손기보는 한결 가벼운 걸음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그런 그가 노선공 흥 이라는 소식을 들은 것은 국경을 지나 노나라 생땅에 이르렀을 때였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하셨질 않은가? 그러나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자신의 일족이 다 국외로 추방당했다는 소식이었다. 공손기보는 비로소 모든 게 개손행보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았다. 돌아가면 죽는다. 그는 직감했다. 길을 바꿨다. 복수하리라. 제나라 수도 임치로 발길을 돌리는 공손기보는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다. 노나라 공손기보의 제나라 망명은 지금까지 진, 제, 노나라 사이에 팽팽하게 흐르던 긴장감을 일시에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노나라가 진나라 힘을 빌려 제나라를 치려하고 있습니다. 공손기보는 고고, 국좌, 안약 등 제나라 중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경공을 향해 그간의 노나라 움직임을 낱낱이 고해 바쳤다. 이 한마디는 그렇지 않아도 노나라의 배신으로 인해 심기가 상해 있던 재경공의 분노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노나라에 베푼 은혜만도 얼마인데. 먼저 칩시다. 고고가 주장했다. 단도로 가던 도중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고 임치로 돌아온 이후 고고는 한동안 재경공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언제 진나라와 한판 전쟁을 벌일지 모르는 때가 아닌가. 두 군신은 약속이나 한 듯 과거의 일을 입에 담지 않았다. 어차피 양쪽 다 한 가지씩 실수를 범하지 않았던가. 모든 것은 종전대로 회복되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배짱이 맞아 떨어졌다. 나는 진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진은 믿을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제나라 공실은 어느덧 진나라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다. 이를테면 제나라와 진나라 간의 악감정이 재경공과 고고를 다시 하나로 뭉쳐놓은 셈이었다. 그런 중에 노나라 공족 공손기보가 임치로 망명해 오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 먼저 칩시다. 고고의 이 주장은 물론 노나라에 대한 기습을 말함이었다. 아울러 진나라와의 단교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한 재경공의 반응은 전에 없이 신속하고 명쾌했다. 기책이요. 여기에 안약이 가세했다. 노나라를 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재경공과 고고의 눈이 안약에게로 쏠렸다. 그 무렵 제나라에서 안약의 인기는 높았다. 고고 대신 죽음을 무릅쓰고 단도 회맹에 참석했던 것이 재경공과 대부들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심어주었다. 극극의 병사들에게 사로잡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감금 생활 끝에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돌아왔을 때 제나라 백성들은 안약을 위해 환호성을 내질렀다. 제나라 사람들은 제나라 자존심을 살린 안약을 영웅으로 대접했던 것이다. 이후 조정에서의 안약의 위치는 부쩍 올라갔다. 장차 제나라를 이끌어갈 동량이다. 나라의 주요 회의 때마다 안약을 참석시켜 그의 의견을 듣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의 일이었다. 무엇이오?
재경공의 신뢰 어린 눈길을 받은 안약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우리가 노나라를 치면 반드시 진나라가 노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이번 출병은 득이 없습니다. 대비책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미오? 어차피 우리는 진나라와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지금 진나라에 맞설 나라는 남방의 초나라뿐입니다. 주공께서는 먼저 사자를 보내어 초나라와 친선 동맹을 맺으십시오. 그러면 진나라가 구원군을 파견한다 하더라도 능히 진나라를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경공은 무릎을 쳤다. 과연 안약다운 생각이오. 며칠 후 재경공은 안약을 정사로 삼아 초나라로 보냈다. 안약은 단도 회맹 참석 이후 외교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가졌다. 영성에 도착한 그는 초장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어린 새 임금 초공왕과 영윤 영제를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설득했다. 초나라가 중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무엇보다도 동방의 강국인 제나라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작금의 중원 판도를 그림까지 그려가며 상세히 설명했다. 초공왕과 영윤 영제는 안약의 현아와도 같은 웅변에 매료되었다. 제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우리 초나라가 약소국으로 전락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구려. 안약이라고 했소. 그대는 타고난 외교관이오. 제 초동맹은 성립되었다. 안약이 임치로 돌아왔을 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단도로 갔다가 사로잡힌 바 있던 체조와 남과건이 원 땅과 온 땅을 각기 탈출하여 무사히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안약은 체조와 남과건의 얼굴을 보자 기쁨과 감동을 이기지 못했다. 두 팔을 벌려 두 사람을 껴안았다. 그로서는 자신만 임치로 돌아온 것이 못내 가슴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 이듬해인 BC 589년 정월 마침내 재경공은 삼군을 일으켜 노나라를 침공했다. 제군은 태산 기슭을 우회하여 문수를 따라 내려가다가 용읍 부근에 진을 쳤다. 용읍은 지금의 산동성 태안현 동남쪽 일대다. 이때 노나라 측에서는 제나라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노나라 최고 실권자인 개손행보는 장손어를 용읍으로 파견하여 제1차 방어선을 구축했다. 장손어는 용읍에 도착하자 그곳 백성들과 더불어 병차와 무기를 정돈한 후 제군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정도쯤이야. 노나라 군대를 깔보는 마음이 있는 재경공은 용읍의 수비 군사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재경공 측근 중 노포취계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평소 재경공의 비위를 잘 맞추었기 때문에 재경공으로부터 무척 총애를 받았다. 내가 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앞장서서 용읍을 점령하라. 노포취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두에 서서 용읍 북문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랴. 북문 근처에는 깊은 함정이 파여 있었다. 공을 세울 것만 생각하고 멋모른 채 달려들던 노포취계는 병차와 함께 함정에 빠져 노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재경공은 노포취계를 살리려는 마음에 친히 병차를 타고 용읍 성문 앞에까지 이르러 장손어를 향해 외쳤다. 노포치게를 죽이지 마라. 너희가 그를 살려서 돌려보내만 준다면 맹색한 내하는 군대를 철수시키겠다. 그러나 장손어는 재경공의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노포취계를 죽여 성벽에 그 껍질을 걸어놓았다. 이를 본 재경공은 노기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결코 노나라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재경공은 친히 북채를 쥐고 북을 치기 시작했다. 돌격 신호였다. 제나라 군사는 군주가 친히 북을 치며 싸움을 독려하자 용기백배하여 일시에 용읍 성벽을 향해 쳐들어갔다. 제군의 기세는 성난 파도와 같았다. 노나라 수비대장 장손어는 그런 제군의 기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그는 동문을 열고 용읍을 탈출하여 곡부로 달아났다. 개손행보는 장손어가 패해 돌아오자 사태의 급박함을 깨닫고 사자를 진나라로 보내 구원을 요청하려 했다. 그러자 장손어가 말했다. 진나라에서 구원군을 보내오려면 최소한 4개월이 걸립니다. 일단은 가까운 위나라의 구원을 청한 후 사세를 보아 진나라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에 개손행보는 사자를 보내 위나라 재상 손양부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한편 사흘 만에 용읍을 점령한 재경공은 성 안으로 들어가 미처 도망가지 못한 노나라 군사와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다. 노포추계의 죽음에 대한 분풀이였다. 제군이 용읍을 떠나 그 서쪽 땅인 소구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위나라 장수 손양부가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나라를 향해 쳐들어 오는 중입니다. 손양부는 애꾸눈으로 3년 전 극극 개손행보와 더불어 임치의 사신으로 왔다가 재경공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돌아간 바 있던 위나라 재상이었다. 그 사건 이후 그 또한 분노에 사로잡혀 제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재경공에 대해 보복을 결심했다. 그런 중에 노나라 개손행보로부터 구원 요청을 받았다. 제나라가 노나라를 치기 위해 3군을 동원했으니 지금쯤 임치는 텅 비었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제나라에 대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외치고는 병차를 동원하여 임치를 향해 출병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 재경공은 3군을 모두 소구에 집결시켜 놓은 것이 아니었다. 임치를 떠나오기 전 안약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고가 지휘하는 1군을 위나라 국경 가까운 평음 땅에 분산히 배치시켜 놓았던 것이다. 재경공은 즉시 파발을 보내 고고에게 위나라 군대의 진격을 저지하라고 명했다. 이어 약간의 병력만을 소구에 남겨놓은 채 국자와 더불어 위나라 국경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제군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평음에 주둔하고 있던 고고의 군대도 빠르게 움직였지만 재경공이 지휘하는 군대도 바람처럼 이동했다. 위군이 미처 제나라 땅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두 나라 군대는 정면으로 마주쳤다. 손양부가 위나라 영토인 신축이라는 접경 지역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었다. 제와 노나라 간에 시작된 싸움은 이제 제와 위나라 간의 싸움 양상으로 변해갔다. 맑은 날씨였다. 하늘은 투명하리만큼 깨끗했다. 둘러보아도 구름 한 점 없는 전형적인 초여름날의 오후였다. 구름 위에 올라선 손양부는 저 멀리 펼쳐진 초원으로 새카맣게 빛나는 점 하나를 보았다. 부장 석직을 돌아보며 물었다. 저기 보이는 것이 무엇이오? 석직이 불안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제나라 군대입니다. 제군이 어찌 이다지도 빨리 이곳에 나타날 수가 있소? 아마도 군대를 둘로 나누어 1군은 노나라를 공격하고 다른 1군은 임치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제군이 우리의 임치 기습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오. 그런 듯 싶습니다. 제법이군. 제나라에 고고나 국좌 같은 멍청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이런 기책을 생각해냈을까? 안약이라는 자의 책략이라고 들었습니다. 안약이라면 지난번 단도 회맹 때 극극의 습격을 면하기 위해 우리 뒤에 바싹 붙어 따라왔던 그 하급대부가 아니오? 그렇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임기응변에 능한 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로군. 아무래도 이번 출병은 여의치 않을 듯 싶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우리가 임치를 치려는 것은 제나라가 노나라를 치는 빈틈을 노려서입니다. 그런데 제나라는 우리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더욱이 제공도 벌써 저들과 합류했습니다. 기습의 효과가 사라진 셈입니다. 더욱이 적의 형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쯤에서 그만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때를 기다려진 노 두 나라와 연합하여 제나라를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석직의 말에 손양부는 화를 냈다. 내가 군대를 일으킨 것은 제나라에서 받은 조롱과 모욕에 대해 원수를 갚기 위해서이요. 이제 바로 그 원수를 만났는데 싸우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소. 돌아가서 주공께 드릴 말도 없거니와 적의 형세가 강하다 하여 피할 것이라면 애당초 군사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오. 그대는 병사의 사기를 꺾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마오. 석직은 아무 말 없이 손양부 앞을 물러났다. 제나라와 위나라 간의 전투는 용읍 싸움과 달리 야전이었다. 서로 간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먼저 움직이는 측이 당할 공산이 컸다. 재경공도 손양부도 신중했다. 손양부 부하 중에 향금장이라는 장수가 있었다. 나름대로 병법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향금장이 병차를 타고 적진을 둘러보고 온 후 손양부에게 말했다. 제가 제군 영체를 살펴보니 저들의 군기가 상당히 해이해져 있습니다. 임치를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반면 우리의 군대는 예기가 넘쳐 흐릅니다. 이럴 때 적의 영체를 기습하면 대승을 거둘 것이 분명합니다. 제상께서는 오늘 밤 야습을 가하십시오. 곁에 있던 석직이 반대 의견을 내었다. 안 됩니다. 제군의 군기가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한 저들의 계책입니다. 안약이라는 사람은 외교뿐만 아니라 군사에도 능합니다. 적이 움직이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양부가 불쾌한 얼굴로 석직을 돌아보며 타박했다. 우리는 지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제 나라를 치기 위해 나온 군대요. 언제까지 제군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결국 그날 밤 손양부는 향금장과 함께 중군을 거느리고 제 나라 영체를 기습했다. 그러나 석직의 예상이 맞았다. 제군은 안약의 계책에 따라 일부러 군기가 해이해진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손양부가 물밀듯 제군의 영문 안으로 쳐들어갔을 때 제 나라 병영은 텅 비어 있었다. 그제야 속은 줄 깨달은 손양부는 악을 쓰듯 외쳐댔다. 뒤로 물러나라. 그것이 신호였다. 오른편에서는 제 나라 우군 대장 국좌가 달려나왔고 왼편에서는 좌군 대장 고고가 뛰어나와 손양부 앞을 가로막았다. 제경공 또한 정면에서 중군을 거느리고 손양부를 향해 파도처럼 덮쳐들었다. 애꾸는 손양부야, 속히 항복하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손양부와 부하 병사들은 포위망을 뚫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웠다. 그러나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놓고 기다린 제군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 내가 여기서 죽을 줄이야. 손양부가 탈출을 포기하고 칼을 들어 자기 목을 찌르려 하는데 벼란간 제군의 후미가 어지러워졌다. 부장 석직이 수하 장수들과 더불어 손양부를 구출하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다. 석직을 본 손양부는 다시 힘을 얻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기 시작했다. 혼전이었다. 그러는 사이 어둠이 가시고 날이 밝았다. 위나라의 손양부는 간신히 포위망을 뚫었다. 그는 석직, 영상 등의 호위를 받으며 무작정 북쪽을 향해 달렸다. 그들이 산마장도 채 못 갔을 때였다. 앞쪽에서 먼지가 누렇게 일며 수십 대의 병차가 손양부를 향해 달려왔다. 손양부는 그것이 제 나라 복병인 줄 알고 맥이 빠져 탄식했다. 결국 나의 목숨도 여기서 끝나는구나. 가까이 다가온 병차대 속에서 한 장수가 나타나 허리를 굽혔다. 원수께서는 이제 안심하십시오. 손양부가 반신반의의 표정으로 물었다. 그대는 누군가? 소장은 신축 땅을 지키는 중수구회라는 사람입니다. 진작에 원수께서 제군과 싸우시는 것을 알았으나 이 일대의 병차를 징발하느라 늦었습니다. 소장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손양부는 껴안을 듯 기뻐하며 중수구회와 함께 신축성으로 들어가 전열을 가다듬었다. 부장 석직이 또 물었다. 원수께서는 다시 싸우시렵니까?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오. 이대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소. 이 상태로 계속 싸우면 원수께서는 끝내 목숨을 잃으십니다. 원수는 우리나라 재상이십니다. 원수께서 목숨을 잃으신다는 것은 곧 우리 위나라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원수께서 정히 싸우시겠다면 제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원수께서는 지금 곧 진나라로 가셔서 구원군을 요청하십시오. 그동안 저는 이곳에 남아 신축을 지키겠습니다. 그대가 무슨 수로 신축을 지키겠다는 것이요? 진나라 구원군이 가까운 곳에 와 있다고 소문을 내면 제군도 마음 놓고 이곳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물러나 군대를 정돈하는 사이 원수께서는 반드시 진나라 구원군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는 결코 제 나라에 대해 보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석직의 말에 손양부는 호위 병사 수십 명만을 거느리고 신축성을 떠나 진나라 강성을 바라보고 달려갔다. 한편 제경공은 여세를 몰아 신축성을 공격하려는 중에 세작들로부터 급박한 보고를 받았다. 진나라 원수 극극이 대군을 몰아 이곳으로 달려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경공은 멈칫했다. 신축성 공격을 중지하고 위군이 버리고 달아난 무기를 챙겨 굳건하는 곳에 대체를 세웠다. 진나라와의 일전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극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가 원수직에 오를 때만 하더라도 진나라 대부들은 제나라와의 일전을 피할 수 없으리라 예상했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극극은 군사 쪽보다는 내정에 충실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군사를 일으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진나라 대부들은 극극이 제나라에서 당한 수치와 모욕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극극에게 원수 자리를 물려준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중에 원 땅과 온 땅에 사로잡혀 있던 제나라 사신 체조와 남과건이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회는 가슴을 졸이며 극극의 움직임을 살폈으나 극극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전쟁은 없다. 사회는 남모르게 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것은 극극의 겉모습만을 보고 내린 오판이었다. 실제로 극극의 가슴속은 여전히 분노의 불덩어리였다. 그는 한시도 임치에서 당한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잊은 적이 없었다. 눈만 감으면 소동 부인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귓전에 들려왔다. 제나라. 극극은 이를 갈며 복수의 날이 도래하기만 기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체 군사 행동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은 순전히 사회 때문이었다. 그와의 밀약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었다. 사회는 비록 2년밖에 재상직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인상은 강렬했다. 명재상. 사람들은 진나라 역대 재상 중 최고의 명재상으로 서슴없이 사회를 꼽았다. 제나라 관중이나 초나라 투고거토와 비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극극은 처음 재상직에 올랐을 때 그것을 알았다. 사회가 이루어 놓은 벽은 두텁고 컸다. 그것을 깨지 않으면 제나라에 대한 복수는커녕 재상직조차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때부터 극극은 백성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사회의 상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진나라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는 한 제나라에 대한 자신의 복수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리라 판단한 것이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흘러갔다. 그동안 극극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사회의 정책을 표방하여 내정에만 충실했다. 그러면서도 한시도 제나라 움직임에 대해 눈을 떼지 않았다. 복수의 날은 점차 다가오고 있었다. 제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먼저 들려온 소식은 제나라와 초나라 간의 동맹이었다. 조만간 바람이 휘몰아치겠군. 극극의 눈썹이 꿈틀했다.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제나라가 초나라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진나라와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로써 진나라는 극극 개인의 복수가 아니더라도 제나라를 칠 명분이 생겼다. 이어 날아온 소식은 제나라의 노나라 침공이었다. 이 소식에 극극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나라는 우리의 동맹국.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소? 대부분의 대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극극은 군대를 정돈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도 극극은 군사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노나라로부터 구원 요청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정적인 첩보가 접수되었다. 위나라 재상 손양부가 노나라를 돕기 위해 출병했다가 오히려 제나라에 패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제 극극이 아니더라도 진나라에서는 많은 대부들이 제나라와의 일전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러다가는 노나라와 위나라마저 이를 파니요. 원수께서는 어찌하여 출병하지 않으십니까? 더 늦기 전에 제나라를 쳐야 합니다. 그래도 극극은 입을 다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군대를 정돈해 언제든지 출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았을 뿐이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것이 왔다. 위나라 재상 손양부가 직접 강성으로 달려와 구원을 요청해온 것이었다. 하루 사이로 노나라 재상 개손행보도 원병을 청하는 사자를 보내왔다. 이제는 망설일 것이 없었다. 극극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외쳤다. 나는 단도에서의 맹약을 준수하고자 한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친다. 진, 노, 위, 조, 주 등 5나라 군주가 단도에 모여 입술에 피를 바르고 맹세한 내용이다. 두 마음이란 패자국 진나라를 배신하고 초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말한다. 극극이 단도 회맹의 조약으로 출병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다분히 전 재상 사회를 의식해서였다. 내가 제나라를 치는 것은 개인의 복수 때문이 아니라 단도의 맹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그는 일부러 강조한 것이었다. 이러한 명분에는 진경공도 원로 대신인 사회도 어쩔 수가 없었다. 승리를 기원하오. 제나라 정벌군의 진용이 갖춰졌다.
이때의 각 군 대장은 다음과 같다. 중군 대장 극극, 상군 대장 사섭, 하군 대장 난서, 사마 한궐. 진경공은 병차 700승을 극극에게 내주었다. 병차 1승에 갑사군 75명에서 100명 사이가 따라붙으니 700승이라면 7만에 가까운 전투 병력인 것이다. 상당한 규모의 병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극극은 이 병력이 성에 차지 않았다. 비록 패자라는 지위를 진나라에 넘겨주기는 했지만 제나라는 동방의 대국으로 아직까지 강대국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보다도 극극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만일 패하면 중원의 주도권은 하루아침에 제나라로 넘어가고 마는 것이다. 그간에 이룩해 놓은 극극 개인의 모든 것도 날아갈 판이다. 이런 불안감이 극극의 가슴속에 차올랐다. 그는 진경공을 찾아가 병력 증원을 요청했다. 이때의 내용을 춘추자 시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극극이 진경공에게 말했다. 이 굴력은 지난날의 성복 전투 때의 굴력입니다. 그때는 선대 군주 진문공의 총명함과 휘하 장수들의 민첩함이 뛰어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극극은 그분들에 비하면 총명함과 민첩함이 한참 떨어집니다. 바라건대 병차 100승을 더 내주시어 신으로 하여금 800승의 병차를 거느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진경공은 허락했다. 이때의 극극의 각오가 어떠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해 5월 초 극극은 병차 800승을 거느리고 강성을 출발했다. 진군은 빠른 속도로 동쪽을 향해 진군했다. 주왕실 직할지를 지날 무렵 노나라 장수 장손어가 달려와 극극의 군대를 맞이하여 길 안내를 자청했다. 그들이 위나라 국경 안으로 들어섰을 때 위나라 재상 손양부는 재빨리 군대를 정비하여 진군과 합류했다. 거의 동시에 노나라 재상 개손행보도 숙손교여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와 극극 진영으로 찾아들었다. 극극, 개손행보, 손양부 등은 모두 임치에서 재경공으로부터 모욕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극극이 말했다. 기왕이면 조나라에도 사람을 보냅시다. 함께 모욕을 받았던 조나라 대부인 공자수를 불러내자는 것이었다. 이는 곧 조나라에도 출병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과연 얼마 후에는 조나라 공자수가 군대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달려왔다. 이로써 3년 전 임치에서 소동 부인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된 내사신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술잔을 들어 복수를 맹세했다. 자연스레 진, 노위, 조 네 나라 연합군이 형성되었다. 10만이 넘는 대군단이었다. 그들의 행렬은 수십 리에 뻗쳤고 병차 바퀴 소리는 천지를 진동했다. 이렇게 극극은 3년 만에 황하를 건너고 있었다. 이 무렵 재경공의 얼굴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진나라의 개입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이토록 빠른 시일 내에 진군이 대병력을 거느리고 위나라 땅에 나타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고고, 국좌, 안약 등을 불러 대책을 의논했다. 진나라 원수 극극이 우리에게 당한 모욕을 씻으려고 저렇듯 눈을 부라리고 덤벼드니 일단 군대를 물려 그 얘기를 피하는 것이 어떻겠소. 한마디로 임치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고고가 자존심이 상한 듯 반대 의견을 내었다. 우리가 철수한다 하더라도 진군이 우리 땅으로 밀고 들어오면 어쩌시렵니까? 차라리 우리가 먼저 극극을 맞이하여 싸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나라가 출병한 것은 노나라와 위나라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위나라 땅에서 물러나면 진나라 군대가 우리 땅을 침범할 까닭이 없습니다. 좀처럼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국좌였으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번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재경공은 서로 다른 의견을 세우는 고고와 국좌 사이에 끼어 망설이다가 침묵하고 있는 안약을 돌아보았다. 그대의 생각을 말해보라. 안약은 고고와 국좌를 흘기 쳐다본 후 입을 열었다. 신의 생각으로는 두 대신의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절충. 그렇습니다. 일단 위나라 땅에서 철수하여 진군의 동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만일 진군이 추격해오지 않으면 그때는 국경 경비만 강화한 후 임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진군이 추격해올 경우에는 저들의 목적이 우리 제나라에 있는 만큼 일전을 각오해야겠지요. 물론 초나라에도 구원을 청하는 사자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다. 재경공은 안약의 제안을 취했다. 고고도 국자도 반대하지 않았다. 위나라 국고 땅에 주둔하고 있던 제나라 군대는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한편 세작을 다수 급파하여 진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재경공이 위나라 국경에서 물러나 제나라 영토인 안이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세작들이 돌아와 보고했다. 진군이 우리 국경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진나라 연합군이 미계산 기슭에 대체를 세웠습니다. 미계산은 천불산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산동성 역성현 남쪽에 있는 산으로 제나라 영토 안에 있었다. 이로써 극극의 의지는 분명히 파악되었다. 재경공은 처음 진군이 나타났을 때와는 달리 분노의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그만큼 양보했으면 물러가야 할 것이거늘 극극은 건방진 놈이다. 사자를 초나라로 보내 원군을 요청하는 한편 즉각 전투 태세로 돌입했다. 군용도 새로이 정비했다. 고원은 적은 대장이 되고 안약은 부장이 되어 적의 오른편을 공격하라. 국자는 우군 대장이 되고 체조는 부장이 되어 적의 왼편을 맡아라. 나는 친히 중군을 지휘하리라. 그러고는 차후에 봉축보를 병차를 모는 어자에는 병하를 임명했다. 이때 제나라 병력은 병차 500승. 재경공은 평상시의 쾌활함이 되살아났다. 다음 날 진군 원수 극극에게 결전장을 보냈다. 춘추자 시전은 이때 재경공이 보낸 결전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대는 그대 군주의 군사를 이끌고 내 나라에까지 오는 수고를 하였소. 약한 군대이기는 하나 내일 아침에 만나 싸우기를 청하오. 극극아, 너는 진나라 군주가 아니다. 일개의 신하일 뿐이다. 그런 내가 감히 개인의 원한을 빌미로 군주인 나를 몰아 제나라 땅까지 들어왔으니 무엄하기 짝이 없도다. 일찍이 초나라 성득신이 신하의 신분으로 진문공을 삼사나 뒤쫓았다가 성복에서 크게 패한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내일 아침에 일전을 겨루자. 이에 대해 극극은 다음과 같은 답신을 보냈다. 제공께 아릅니다. 진나라와 노위나라는 형제 사이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 사신이 와 대국이 조석간으로 우리 땅을 침범하여 지난 원한을 풀려고 합니다. 라며 도움을 청하기에 저의 군주께서 저를 대신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저의 주공께서는 저에게 제나라는 대국이니 위 두 나라에서 철군하라 청하면 들어줄 것이다. 결코 오랫동안 제나라 땅에 머물지 말고 속히 돌아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래 성격이 앞으로만 나갈 줄 알 뿐 뒤로 물러날 줄을 모릅니다. 군우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나의 주공인 진경공은 제나라와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제나라가 위나라를 괴롭힘으로 어쩔 수 없이 나를 보내 중재케 한 것이오. 그러나 나는 3년 전 제나라에서 당한 모욕을 잊을 수 없소. 나는 본래 한 번 진 빚은 갚아야 하는 성격이오. 오늘 이 싸움을 모두 제나라 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오. 이렇게 극극은 재경공의 야유를 받아넘겼다. 그러자 재경공이 다시 사람을 보내 답했다. 그대가 싸우고자 함을 우리도 기다렸소. 만일 그대가 싸움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대를 치려하였소. 오냐? 그렇다면 좋다. 나도 내가 싸움 걸어오기를 기다렸다. 만일 내가 이번 싸움을 피한다 하더라도 나는 진나라를 치려했었다. 이렇게 재경공도 지지 않고 응수한 것이다. 전투를 벌이기에 앞서 두 나라 지휘자 간의 치열한 설전을 벌인 것이 재미나고 이채롭다. 달리 생각하면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마치 동네 아이들이 패싸움을 하기에 앞서 입씨름 벌이는 광경을 보는 듯하다. 어쨌거나 재경공과 극극은 결전장을 주고받은 끝에 일전을 겨루기로 약속했다. 제나라와 진나라는 이제까지 한 번도 전쟁을 벌인 적이 없다. 이때의 전투가 첫 싸움이다. 서로 간의 전력과 전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단도 회맹 이후 극극을 유달리 싫어하는 제나라 좌군 대장 고고가 앞으로 나서며 재경공에게 청했다. 신이 먼저 가서 진군의 실정과 전력을 탐지해 오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오. 재경공의 승낙이 떨어지자 고고는 어자만을 태운 채 단독으로 병차에 올라타 진군 영체 앞으로 달려나갔다. 웹불소 극극은 어디 있느냐? 한판 겨루어 보자. 웹불소라 함은 극극이 꼽추임을 야유하는 말이었다. 평소 극극의 성격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욕설이었다. 그런데 이때의 극극은 여느 때와 달랐다.
막루 위에 올라 조용히 고고를 내려다보기만 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주변 장수들이 분기를 참지 못했다. 사마 한 골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극극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는 제군의 격동지게요. 내가 알기로 제공도 고고도 모두 거만한 성품이요. 대저 거만한 성품을 지닌 자들은 남을 깔보게 마련이요. 내게 좋은 계책이 생각났으니 사마는 진정하오. 그러고는 이름 없는 병졸 하나를 불러 장수 갑옷을 입혀 영문 밖으로 나가 고고와 맞서게 했다. 그때까지도 고고는 진군 영문 앞을 오가며 쉼없이 극극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그런 중에 영문이 열리며 한 장수가 병차를 타고 달려나왔다. 그 장수는 쏜살같이 고고를 향해 덤벼들었다. 그 모습을 본 고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병차에서 뛰어내리더니 벼랑간 수박만한 돌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렸다. 이놈!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 쪽으로 달려오는 진군 장수를 향해 그 돌을 던졌다. 진나라 장수, 아니 이름 없는 병졸은 너무나 뜻밖이었던지 그 돌을 피하지 못하고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다. 머리가 깨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병차를 몰던 진나라 어자는 크게 놀라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 했다. 순간 고고는 발을 굴러 몸을 공중으로 솟구쳤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진나라 병차 위에 올라타 발로 어자의 목을 짓눌렀다. 병차를 뺏은 고고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이 타고 온 병차와 나란히 제군 영체로 돌아왔다. 그는 제영을 한 바퀴 돌며 큰 소리로 외쳐댔다. 진군 진영에 가서 몸을 풀고 왔도다. 용기가 필요한 자는 말하라. 내가 남은 용기를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고고 휘하의 좌군 병사들은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환호성을 질러댔다. 고고는 중군 막사로가 제경공에게 보고했다. 진군이 비록 수요는 많다고 하지만 싸울 줄 아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에 제경공은 특유의 오만함이 되살아났다. 들었는가? 진군은 오합지졸이다. 내 친히 돌진하여 저 꼽추놈을 사로잡으리라. 그러고는 금빛 갑옷과 투구를 거치고 금색으로 채색한 병차에 올라타 진군 영체를 향해 돌진해 나갔다. 춘추자 시전은 이날을 BC 589년 제경공 10년 6월 계유 18일 날이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도 우연한 일도 다 있다. 6월 18일이라면 3년 전 단도 회맹이 개최된 날이 아닌가. 기이하게도 같은 날 진나라와 제나라 사이에 결전이 벌어진 것이었다. 제경공은 영문을 나서기에 앞서 제군 장수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적군을 섬멸시키고 나서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하리라. 진군 진영을 향해 달려가는 제경공의 뒤로 중군 병사들이 일제히 따랐다.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빛에 반사되어 제경공의 금빛 갑옷과 병차는 눈부시게 빛났다. 제경공의 눈앞으로 극극의 진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병사들을 돌아보며 명했다. 내 병차가 가는 쪽으로 활을 집중적으로 쏘아라. 북소리와 함께 제경공의 병차는 극극 진영을 향해 나는 듯이 달려갔다. 동시에 병사들이 뒤따르며 진군 진영 쪽으로 화살을 날렸다. 수천 대의 화살이 메뚜기 떼처럼 하늘을 뒤덮었다. 극극은 이렇듯 무모하게 제군이 공격해올 줄은 예상치 못했었다. 처음 한동안 진군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일시에 날아드는 화살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많은 진병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극극은 당황하는 중에서도 멀리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금빛 덩어리 하나를 보았다. 그 금빛 덩어리는 좌충 우독 진나라 진영을 누벼대고 있었다. 제공이다. 이렇게 외친 극극은 자신의 병차를 모는 어자 해장에게 명했다. 저 금색 병차를 향해 내 병차를 몰아라. 그러고는 친히 북채를 쥐고 북을 치면서 모든 군사에게 진격 신호를 보냈다. 둥둥둥둥. 북소리는 힘찼다. 그 북소리에 힘입어 진나라 군사들은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극극의 병차는 점차 제경공의 병차를 향해 접근해 나갔다. 진군의 병사들도 제경공을 노리고 진격했다. 그러나 그들이 제경공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화살은 더욱 세차게 쏟아졌다. 제경공 또한 극극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병차를 돌렸던 것이다. 기묘한 싸움이었다. 양쪽 대장이 모두 상대를 노린 채 접근하려고 애쓴 채 군사들이 한데 뒤엉켜 혼전을 벌여댔다. 그 와중에 극극의 어자 해장이 화살 2대를 맞았다.
그러나 해장은 이를 악물고 화살을 부러뜨리고는 계속해서 병차를 몰아나갔다. 첫 위기는 극극 쪽에 먼저 닥쳐왔다. 제나라 병사들이 쏘아대는 화살이 병차 위에서 북을 치는 극극의 왼편 옆구리에 날아와 꽂힌 것이었다. 헉! 극극은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북채를 쥔 손에 힘이 빠졌다.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어느새 신발을 적시고 있었다. 병차를 모는 어자 해장도 극극의 호위 임무를 맡은 차우 정구환도 처음에는 극극이 화살을 맞은 줄을 몰랐다. 갑자기 북소리가 약해지는 것을 눈치챈 해장이 고개를 돌려보니 극극의 발밑으로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것이 아닌가. 해장은 논란 중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극극을 향해 외쳐댔다. 우리 군사의 눈과 귀가 지금 이 병차에 꽂혀있는 원수의 깃발과 이 병차에서 울려나오는 북소리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우리 3군의 진퇴는 오로지 원수의 일거일동에 달려 있습니다. 원수의 상처가 아직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니 정신 차리고 기운을 내어 북을 힘차게 치십시오. 곁에 있던 차우 정구환도 소리 높여 극극을 격려했다. 갑옷을 입고 출전했을 때는 이미 죽기를 각오했을 것입니다. 원수께서는 이 순간간의 괴로움을 참지 못해 나라의 대사를 망칠 작정이십니까?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원수의 북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해장은 두 손으로 잡고 있던 말고삐를 한 손에 몰아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방채를 들어 왼편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았다. 정구환 역시 오른손에는 창을 쥐고 왼손으로는 방패를 들어 극극을 보호하기에 온 힘을 쏟았다. 두 사람의 이 같은 행동에 극극은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 북을 쳤다. 북소리는 다시 힘차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병차 또한 원수기를 휘날리며 빠른 속도로 전진해 나갔다. 이때부터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했다. 극극이 울려대는 북소리에 힘을 얻은 진나라 군사들이 끈질기게 재경공의 병차를 공격해댔다. 본래 좌우군과 동떨어진 재경공의 이 돌진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극극을 사로잡으려는 마음에 적진 깊숙이 들어온 재경공은 마침내 진군에게 포위당하는 위기에 처했다. 재경공을 호위하던 차우 봉축보는 그제야 사태의 급박함을 깨달았다. 병차를 돌리시오. 그는 재경공의 승낙을 받지 않고 어자 병하에게 지시했다. 병하는 즉시 병차를 돌렸다. 재경공이 후퇴하는 기미가 보이자 제군은 급격히 무너져갔다. 반대로 진나라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만 갔다. 금색 병차를 뒤쫓아라. 극극의 외침 소리에 진군은 일제히 재경공이 탄 금색 병차만을 노리고 달려들었다. 그때 사마 한궐이 달려왔다. 그는 극극의 옆구리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안색이 돌변했다. 원수는 잠시 쉬십시오. 제가 대신 추격하여 제공을 잡아오겠습니다. 이때부터 한궐이 극극을 대신하여 중군을 이끌고 재경공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한궐은 전날 밤에 꿈을 꾼 바 있었다. 죽은 자신의 아버지 한자여가 꿈속에 나타나 한궐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싸울 때에 결코 병차의 왼편이나 오른편 자리에 앉지 마라. 전투 중에도 그는 이 꿈을 기억했다. 직접 병차를 몰 경우가 생겨도 그는 왼편에 앉지 않고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재경공의 병차를 추격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중앙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기를 쓰고 재경공의 뒤를 쫓았다. 재경공은 다급했다. 뒤를 돌아보니 금방이라도 덮칠 듯 진군 병차 하나가 바싹 뒤쫓고 있었다. 이미 자신을 호위하는 병차는 10여 승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모두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것이었다. 뒤쫓아오는 진군 병차의 가운데 앉은 사람을 활로 쏘십시오. 그의 풍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재경공의 병차를 몰던 병하가 재경공에게 외쳤다. 그러자 재경공이 대답했다. 병차를 조종하는 자를 쏘아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나는 그 옆에 앉아있는 주장을 쏘아 마치겠다. 재경공은 활을 들어 왼편에 앉아있는 전사를 겨냥하고 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정확하게 그 전사의 가슴에 가서 꽂혔다. 이번에는 오른편 차우를 향해 활을 쏘았다. 두 번째 화살도 명중했다. 가장 선두에 서서 재경공을 쫓던 진군 병차는 한궐이 몰던 병차였다. 한궐은 양쪽 전사들이 쓰러지자 주춤하고 추격을 늦추었다.
그 틈을 이용해 재경공이 탄 병차는 화부주산을 바라보고 달아났다. 화부주산은 미계산 반대편에 있는 산으로 지금의 산동성 역성현 동북쪽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화부주산 골짜기로 들어섰다 하여 뾰족한 수가 생겨날 리 없었다. 오히려 길만 더 험해졌다. 차후 봉축보가 어자 병하에게 말했다. 이렇게 달아나기만 한다고 해서 진군의 추격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오. 그대는 속히 우군 대장 고고에게로 가 구원병을 데려오시오. 그동안 내가 그대를 대신하여 주공의 병차를 몰겠소. 좋은 생각이오. 내가 우군 병사들을 데리고 올 때까지 주공을 잘 부탁하오. 병하는 말고삐를 봉축보에게 건네주고 나서 다른 병차로 갈아탄 후 구원군을 데리러 다른 길로 달려갔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랴. 그때 우군 대장 고고는 진나라 하군 대장 난서와 노나라 재상 개손행보를 상대로 일전을 벌이던 중 수십 대의 화살을 맞고 전사한 뒤였다. 그 역시 상대를 깔보고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진, 노 연합군의 궁병대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우군 부장 안약이 고고를 대신하여 퇴각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병하가 우군 영체에 당도했을 때는 제군은 모두 후퇴하고 난 뒤였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재경공과 봉축보는 구원군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한골의 추격을 피해 화부주산을 3바퀴나 돌았다. 그런데도 고고의 군대가 보이지 않자 봉축보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재경공을 돌아보며 아뢰었다. 사태가 매우 급합니다. 주공께서는 입고 계신 금빛 갑옷을 벗어 신에게 주시고 대신 신의 갑옷을 입고 고삐를 잡아 어자로 가장하십시오. 만약의 경우 신이 주공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갑옷을 바꿔 입었다. 자리도 바꿔 앉았다. 재경공이 병차를 모는 어자가 되고 봉축보가 재경공이 되어 가운데 자리에 앉은 것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화천이란 샘에 이르렀을 때였다. 병차를 끄는 말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재경공과 봉축보는 더 이상 달아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들이 나뭇가지를 제거하기 위해 병차에서 내리려는데 뒤쫓아온 진군 장수 한골이 먼저 그 앞을 가로막았다. 이제는 꼼짝없이 사로잡혔구나. 재경공이 속으로 탄식하는데 한골이 봉축보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우리 주공께선 노 위나라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 귀국의 죄를 묻게 했습니다. 신의 무례를 용서하시고 군우께서는 우리나라까지 가주셔야 하겠습니다. 재경공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한골은 금빛 갑옷을 입은 봉축보를 재경공으로 잘못 알았던 것이다. 순간 재경공과 봉축보는 눈을 마주쳤다. 봉축보가 한골 몰래 눈을 찡긋거리며 어자로 가장한 재경공을 향해 의젓하게 지시했다. 봉축보야, 이제 우리는 달아날 길이 없구나. 내가 지금 목이 몹시 마르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노니 너는 나를 위해 샘물을 떠다다오. 그런데 재경공은 봉축보의 그 눈짓과 말뜻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정말로 병차에서 내려 화천으로 가 표주박에다 물을 떠온 것이었다. 봉축보는 답답하고 초조했다. 재경공이 떠온 물을 마시려다 말고 땅바닥에 뿌리고는 성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이놈 봉축보야. 내 아무리 적군의 포로가 되었을 망정 이 탁한 물을 어찌 마실 수 있겠는가. 너는 다시 가서 맑은 물을 떠오너라. 그제야 재경공은 봉축보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다시 비탈길을 내려갔다. 그 길로 그는 산속 덤불을 헤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려가다가 저편 길에서 마주 달려오는 제나라 장수 정주보와 완패를 만났다. 그들은 어자 복장을 한 재경공을 알아보고 급히 병차를 멈췄다. 우군은 이미 패하고 상경고고는 전사했습니다. 원병을 청하러 간 병하 또한 진군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신들은 우군 부장 안약 대부의 명을 받들어 주공을 구하기 위해 이곳으로 달려오던 중이었습니다. 이 길은 비교적 안전하니 주공께선 어서 이 병차에 올라타십시오. 이로써 재경공은 한골의 눈을 속이고 화부주산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한골은 아무리 기다려도 물을 뜨러간 어자가 돌아오지 않자 재경공을 향해 조롱어린 투로 비아냥거렸다. 군우의 어자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군우를 버린 모양입니다. 제나라 신하들의 군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는 가짜 재경공을 병차에 태워 급극이 머물고 있는 중군 영체로 돌아갔다.
제공을 사로잡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극극은 뛸 듯이 기뻐했다. 이제야 3년 전의 수모를 갚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얼마 후 한골에게 이끌려 군막으로 들어온 재경공을 보니 이게 웬일인가. 그는 임치의 사신으로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경공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전혀 딴 사람의 얼굴이었다. 극극은 찢어지는 듯한 음성으로 소리 질렀다. 이자는 재경공이 아니다.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한골이 성난 얼굴로 가짜 재경공을 향해 물었다. 이놈, 너는 누구냐? 하하, 나는 차우 봉축보다. 우리 주공은 아까 화천으로 물을 뜨러 가신 분이다. 봉축보의 통쾌해하는 표정에 극극은 노기를 참지 못했다. 군법의 3군 원수를 속이는 자는 참수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너는 어자인 주제에 감히 군우 흉내를 내어 나를 속이려 들었으나 어찌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저놈을 끌어내 참아여라. 봉축보는 끌려나가면서 외쳤다. 극극 원수는 들으시오. 이제부터는 군주가 위험에 처해도 대신하여 화를 당할 신하가 없을 것이로다. 원수가 나를 죽이면 나는 군주를 대신해 죽음을 당하는 마지막 신하가 될 것임을 잊지 마시오. 이 소리에 극극은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잠깐 멈추어라. 자기 군주를 위해 죽으려는 자는 충신이다. 내가 충신을 죽인다면 후세 사람은 나를 비웃을 것이다. 나는 후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봉축보는 죽음을 면하고 함거에 수금되었다. 후일 한 시인은 봉축보의 이러한 행동을 다음과 같은 시로써 칭송하였다. 진군의 창이 온 산을 숲처럼 애워싸. 마침내 금포 갑옷 입은 임금을 사로잡았도다. 천길 화천은 고갈될 리 없지만 봉축보의 꾀만큼 깊지는 못하리라. 또 한 가지. 오늘날 화부주산은 금여산이라고 불린다. 재경공이 금여 황금마차를 타고 이 산에 왔다고 하여 그렇게 고쳐 부른 것이다.